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월요일 아침 뉴스 퍼레이드 황병준입니다. 대장동 사건에 대한 검찰의 항소 포기 결정 이후 검찰 내부 반발이 커지고 있습니다. 대장동 개발 민간업자들의 천문학적 범죄 수익 환수가 좌절된 점 등을 꼽으며 검찰 수뇌부와 정성호 법무장관의 사퇴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줄을 이었습니다. 정 장관은 오늘 관련 입장을 밝힐 예정입니다. 신정원 기자입니다. 김영석 대검찰청 감찰일과 검사는 검찰 내부망에 검찰 항소 포기로 민간업자들에게 수천억 원 상당의 범죄 수익을 안겼다는 취지의 글을 올렸습니다. 강백신 대구고검 검사도 항소 포기로 남욱, 정영학을 상대로 범죄 수익을 단 한 푼도 환수할 수 없게 됐고 김만배를 상대로는 당초 예상 금액의 10분의 1 추징 선고를 묵과하게 됐다고 비판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1심에서 피고인들이 총 7,886억 원의 부당이득을 취했다며 전액 추징을 요구했지만 1심은 뇌물액 473억 원만 추징했습니다. 검찰 조직 내에선 수뇌부 사퇴 요구가 이어졌습니다. 전주지검장을 지낸 박영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은 노만석 검찰총장 대행에게 항소 포기 책임을 지고 사퇴하라는 문자를 보냈습니다. 울산지검 천용환 검사도 국민에 대한 배임 행위를 한 법무부 장관과 대검 수뇌부의 사퇴를 요구한다는 글을 올렸습니다. 법무부는 이번 항소 포기 결정이 검찰의 결정이라며 선을 그었습니다. 노 총장 대행도 입장문을 내고 제 책임 하에 내린 결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검찰 결정에 외압이나 부당한 관여가 작용했는지 밝혀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가운데 정성호 법무장관은 오늘 정부 과천청사에서 이번 논란 등과 관련 입장을 밝힐 예정입니다. TV조선 신정원입니다. 네, 국민의힘은 검찰의 항소 포기 결정에 대통령실 등 외압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현재 중단된 이재명 대통령 재판의 공소 취소를 위한 사전 작업이라는 건데 오늘 의원총회를 열어 향후 대응책을 논의하고 법사위 전체 회의 소집도 요구했습니다. 이태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민의힘은 검찰의 항소 포기 결정은 명백한 직무유기이자 직권남용이라며 치욕적 조치라고 비판했습니다. 항소 포기 결정에 대통령실 등 윗선의 개입이 있었는지 여부를 밝혀야 한다는 주장도 이어갔습니다. 중단된 이재명 대통령 대장동 재판과 관련해 검찰 기소를 취소시켜 무죄로 만들기 위한 사전 작업에 들어갔다는 겁니다. 이번 항소 포기 결정은 피의자 이재명 대통령 공소 취소 빌드업의 1단계 작업으로 이해됩니다. 국민의힘은 항소 포기로 7,800억 원대로 추정되는 대장동 범죄 수익 환수 기회가 사라져 국고 손실로 이어졌다는 점도 지적했습니다. 1심에서 검찰이 구형한 추징금 6,112억 원 중 428억 원만 인정된 채 항소가 포기됐다는 이유에서입니다. 국고에서 돈을 훔쳐다가 김만배 주머니에 찔러준 격이에요. 실질적으로 국가의 배상 책임까지도 발생할 수 있고 직권남용죄도 성립을 해버린 겁니다. 국민의힘은 국회 차원의 현안 질의와 국정조사로 항소 포기 경위를 규명해야 한다며 추미애 법사위원장을 향해 법사위 전체 회의 개최도 요구했습니다. 법사위 개의를 하지 않는다. 그러면 그거 자체가 바로 대통령실의 개입과 대통령의 개입을 자인하는 꼴이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민의힘은 오늘 오후 의원총회를 열어 대정부 공세 수위를 끌어올릴 계획인데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 대한 고발과 탄핵도 검토할 방침입니다. TV조선 이태희입니다. 네, 검찰의 항소 취소 결정에 검찰 내부에서도 거센 비판이 제기되자 민주당은 조직적 항명이라며 이번 기회에 정치 검찰의 뿌리를 뽑겠다고 엄포를 놨습니다. 반발 검사들에 대한 내부 감찰을 요구하는 한편 야당의 국정조사 요구에 대장동 대북송금 사건에 대한 국조부터 청문회, 특검까지 검토하겠다고 맞받았습니다. 전정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는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는 국민 앞에 최소한의 양심을 지킨 조치라며 항소를 고집하는 일부 검사들에 대해 법무부 차원의 감찰을 요구했습니다. 검찰의 결정에 문제가 없다는 점을 강조하며 항소 포기 반발을 항명으로 규정한 겁니다. 일부 검사들은 항소 자제를 부당한 지시라며 왜곡하고 있습니다.
한 줌도 되지 않는 친윤 정치 검찰들의 망동입니다. 특히 대장동 사건과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에 대한 국정조사는 물론 상설특검까지 추진을 검토하겠다고 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을 겨냥한 정치검찰의 조작 수사였다는 겁니다. 국정조사와 청문회, 상설특검 등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시행할 것입니다. 조작 수사와 정치검찰의 시대 반드시 끝내겠습니다. 앞서 민주당은 대장동 1심 선고 이후 재판중지법을 추진하려다 대통령실 제동에 중단했는데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 등을 통해 검찰의 표적 수사 정황을 밝혀내 이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 해소에 활용하겠다는 의도로 해석됩니다. 민주당 법사위원들은 이번 항소 포기에 대통령실 등 윗선이 개입했다는 의혹 역시 선을 그었습니다. 정치 공작, 정쟁을 하기 위한 하나의 그런 구실로 대통령을 끌어들인 것이고요. 관여한 사실은 전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항소 포기를 두고 여야 모두 국정조사를 요구하고 나서면서 12.3 비상계엄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이후 1년 만에 국정조사를 둘러싼 여야 대치가 예상됩니다. TV조선 전정원입니다. 네, 이번 주 정치권 주요 이슈의 맥을 짚어보는 정치뷰 시간입니다. 정치부 한송원 기자 나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한 기자, 국감은 끝이 났지만요. 국회 일정은 여전히 빡빡해 보여요. 네, 지난주 대통령실 국감을 끝으로 국감 일정 마무리되면서 이번 주부터는 내년도 예산 정국과 함께 여야 내부적으로는 지방선거 체제로 본격 전환하는 흐름입니다. 네. 오늘부터 민주당에선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1박 2일간 전국 지역위원장 워크숍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의원들 그리고 원외위원장 300명이 모두 모일 것으로 보이는데 예. 내년 지방선거 공천 규정에 대한 보고, 토론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오늘부터는 내년도 예산안 심사도 있습니다. 이틀간에는 경제부처 그리고 나머지 이틀에는 비경제부처 이렇게 4일간 진행이 됩니다. 13일엔 본회의도 있는데요. 이 본회의에서 민주당은 여야가 합의 처리한 법안 한 100여 개 정도는 처리할 것이다. 이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이때 추경호 전 원내대표 체포동의안 보고도 이뤄질 예정입니다. 예산 전국 지방선거 체제로 본격화될 것으로 보이는데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게 주말 사이에 얘기부터 좀 해볼게요. 그러니까 어제가 정청래 당대표 취임 100일이었잖아요. 그런데 조용했어요. 예, 맞습니다. 하지만 취임 100일 기자회견은 없었고요. 외부 봉사활동만 있었습니다. 예. 99일이든 100일이든 101일이든 뭐 큰 의미는 없다고 봅니다. 말보다는 일을 하러 왔습니다. 기자들 일부가 현장에 갔지만 대장동 항소 포기 등 주말 사이 논란이 됐던 현안에 대한 입장 들을 수 없었습니다. 당 관계자에 물어보니까 정 대표가 말보다 일이다 이런 입장이라면서 취임 초부터 지금은 이재명 대통령의 시간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다 이렇게 입장을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취임 직후부터 강력한 개혁 당대표를 자임을 하기도 했었고 통상 취임 100일이라고 하면 기자회견하면서 시끌벅적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모습이 아니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해석들이 좀 나오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정치권에서는 명청 엇박자, 그러니까 대통령실과의 갈등설 같은 당정 불화설 논란으로 의도적으로 몸을 낮춘 거 아니냐 이런 해석입니다. 예. 정 대표 전당대회 때부터 개혁 드라이브를 외치면서 취임 한 달여 만에 검찰청 폐지를 어느 정도 현실화하는 추진력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추석 전에 검찰청 폐지를 너무 밀어붙이거나 최근에는 재판 중지법을 꺼내들면서 오히려 이재명 정부에 부담을 주고 있다 이런 평가가 나오는 겁니다. 특히 여권 내에서는 재판중지법 추진에 대해서 대통령실과 사전 조율 없었다 이런 게 중론입니다. 대통령실 입장에서는 에이펙 성과가 있는 시점인데 이재명 정부의 도덕성 문제를 야기시키는 재판중지법 굳이 꺼낼 필요가 있었냐 이런 게 기류가 컸습니다. 실제로 갤럽 여론조사 확인해 보니까요. 예. 대통령 직무수행 부정평가 이후에서 도덕성 문제, 본인 재판 회피 문제가 1위로 꼽혔던 만큼 부담이 적지 않았던 걸로 보입니다. 자, 그래서인지 최근 여당 지지율에도 그 흐름이 좀 반영이 되는 것 같아요. 네, 경주 에이펙을 거치면서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 60% 선까지 회복을 했지만 집권 여당 지지율 2주째 내림세를 보였습니다. 민주당 2주 연속 하락해서 40%대까지 떨어졌고 대통령 지지율 63%로 23%포인트까지 격차가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지역별로 봐도 서울,
광주, 전라, 그리고 부산, 울산, 경남 이렇게 PK 등까지 20%포인트 이상 차이 나는 흐름 보일 수 있고요. 그리고 30대에서는 31%포인트로 격차가 가장 컸습니다. 정청래 대표는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을지가 참 궁금합니다. 네, 공개적으로 언급은 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정 대표 측 의원들 한 목소리로 당정대 소통 원활하다 이렇게 선을 긋고 있습니다. 정 대표 내년 6월에 지방선거가 끝나면 8월 당대표 선거에서 연임을 도전할 계획인데요. 최근 당정 엇박자로 실제 당원들 사이에서도 이재명 정부가 아니라 대표직 연임만 생각하는 거 아니냐, 자기 정치에 대한 우려 목소리 나오면서 여권 지지층 분화로 이어졌다 이런 해석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최근 직접 컷오프는 없다 이런 기조를 밝혀놓고 친명계로 꼽히는 유동철 원외위원장 컷오프를 한 것을 두고 논란이 됐었는데 지방선거나 공천에서 더 심화되지 않겠냐 이런 우려 목소리가 감지되는 상황입니다. 네, 국민의힘 소식도 좀 짚어보겠습니다. 추경호 전 원내대표 체포동의안 보고가 예정이 되어 있죠. 네, 내란 특검 최근 수사 기한 마지막으로 연장해서 다음 달 14일까지입니다. 민주당 내란 특검 시작 시점부터 추경호 전 원내대표 구속 여부 분수령으로 삼아왔습니다. 구속 여부에 따라서 개인 차원이 아니라 당 전체의 정치적 책임 국면으로 전환된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 만큼 위헌정당 해산 논의 추진 같이 다시 요동칠 수 있다는 겁니다. 추 전 원내대표 측은 하지만 특검 수사에 대해서 궁예식 관심법 수사다 이렇게 강경 입장이고 국민의힘 역시 조작 수사로 야당 말살이라는 입장입니다. 알겠습니다. 한 기자 잘 들었습니다. 지난달 말 한미 정상회담 당시 며칠 내 발표될 걸로 보였던 통상안보 관련 팩트시트 발표가 계속 늦춰지고 있습니다. 안규백 국방장관은 어제 방송 인터뷰에서 조만간 발표될 것이라고 했지만 대통령실은 여전히 구체적 발표 시점을 확정하긴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야당에선 양치기 소년이란 비판이 나왔습니다. 최민식 기자입니다. 안규백 국방장관은 미국과의 통상안보 분야 합의 내용을 담은 설명 자료인 조인트 팩트시트 발표가 늦어지는 이유로 원자력 추진 잠수함 문제를 꼽았습니다. 한미 정상회담 다음 날 트럼프 대통령은 필라델피아 조선소에서 건조할 것이라고 밝혔는데 우리 정부는 국내 건조가 한미 정상 간 논의 내용이란 입장입니다. 필리 조선소는 그런 시설이 설비가 미비하고 우리 국내 기술 또 설비 이런 것들이 이미 다 갖춰져 있기 때문에 안 장관은 선체와 원자로는 한국이 개발하고 핵연료는 미국으로부터 공급받는 방식으로 정리가 되고 있다며 곧 발표될 거라고 했습니다. 아마 금명간 나올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거의 완성 단계에 와 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통령실은 여전히 구체적 발표 시점을 확정하긴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문구 수정 등 실무적인 차원의 조율일 뿐 협상 결과에 문제가 생긴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야당은 관세 협상에 이어 팩트시트 발표 시점 역시 정부의 말이 바뀌고 있다며 양치기 소년 정부라고 비판했습니다. 아직까지도 관세 협상 결과가 정확하게 어떻게 되느냐라고 하는 것을 국민들은 알지를 못합니다. 또 앞으로 10년간 약 300조 원에 달하는 금액을 투자해야 하는 만큼 국회 비준을 반드시 거쳐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TV조선 최민식입니다. 네, 정치권 소식 짚어보는 아침의 맞소 시간입니다. 성치훈 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검찰이 대장동 사건 항소를 포기하면서 거센 후폭풍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노만석 총장 대행 처음으로 어제 입장을 밝혔는데 항소 포기는 자신의 책임하에 중앙지검장과 협의를 거쳐서 숙고 끝에 내린 결정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중앙지검장과의 협의. 그런데 중앙지검장 입장은 좀 다른 것 같아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중앙지검장 입장을 떠나서 어쨌든 결재까지 항소 여부에 대해서 결재까지 사실상 했다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수사 실무팀은 이제 항소를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고, 그다음 실무팀 이후에 그 결재 라인, 뭐 차장검사, 검사장까지는 다 실제 이게 중앙지검장의 전결 사항이거든요. 그러니까 위에서 내리는 것은 통일성을 위해서 뭐 그 반부패 수사 부장 등을 통해서 대검의 입장이 전달되는 건데 그때까지도 특별한 문제제기가 없었던 걸로 보여져요. 그런데 그 이후에 어떤 이유에서인지 몰라도 하여튼 대검에서 입장이 변했고 그 대검의 변한 입장을 꺾지 못한 중앙지검장이
뭐 항소를 포기하게 이런 건데 문제는 뭐냐면 중앙지검장의 입장은 본인이 다 이렇게 좌표를 남겨놨어요. 나는 직권남용의 피해자다. 이게 이제 본인의 그 말을 분석해보면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사표까지 낸 거고 직권남용의 가해자가 아니고 난 피해자가 되고 싶다라고 해서 이렇게 남겨놓은 거고 노만석 그 대행도 나는 이거 법무부 의견을 참고한 거다라는 것도 남겨놓은 거란 말이에요. 물론 검찰 자체 판단이라고 했지만 그런데 이거는 사실은 법조인들 입장에서 보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정치권 시각에서는 뭐라고 판단할지 모르겠지만 이건 있을 수 없는 이유가 뭐냐. 한 가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면 뭐 3분의 1 양형 뭐 이런 얘기 하는데 이게 항소 이유가 항소 실익이 양형 부당도 있을 수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무죄가 나온 부분에 대해서 이 법리 오해를 다툴 수도 있는 거고 추징금에 대해서 이걸 또 다투어야 되는 거고 항소 이유가 수두룩합니다. 항소할 사유가 실익이. 근데 이걸 갖다가 그냥 항소 자체를 안 한다. 일부 항소도 아니고 이건 있을 수 없는 거죠. 윤기찬 부위원장님의 분석과 의견이십니다. 그러니까 정진우 중앙지검장이 정확하게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중앙지검의 의견을 설득을 했지만 관철시키지 못했다. 그러면서 대검의 지시를 수용을 하지만 중앙지검의 의견이 다르다는 점을 명확히 한다. 뭐 이런 입장을 낸 건데 그러니까 검찰 수뇌부의 입장이 엇갈리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뭐 권한이 좀 더 많은 그 노만석 대행과 예. 정진우 중앙지검장의 입장 차이가 당연히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윗사람은 협의를 했다. 그러니까 왜 협의를 했다고 노만석 대행이 말했냐면은 본인은 일선 검사들의 이야기도 들었다. 그 말이 이제 정진우 중앙지검장의 종합보고 의견을 들었다는 거겠죠. 그리고 법무부의 의견도 들었고 그런 것들을 다 들은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결론을 내린 것이다라고 했기 때문에 윗사람 입장에서는 아랫사람, 그러니까 밑에 있는 일선의 이야기도 들었기 때문에 그걸 협의라고 표현한 건데 밑에 있는 보고한 사람의 입장에서는 난 그거에 동의한 바가 없다라고 했기 때문에 협의라는 표현은 부적절하다라고 얘기를 한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정진우 중앙지검장 같은 경우는 본인의 좀 면을 살리기 위해서 본인이 그걸 뒤집을 수 없다는 건 알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표를 표명하면서 본인의 의견을 끝까지 그냥 관철한 거라고 보고요. 법무부의 의견을 받아들였다는 거는 계속해서 법무부에서 뭔가 이렇게 하라고 저는 지시를 했다기보다는 법무부에서 이 검찰의 기계적 항고 이거에 대해서 뭔가 비판이 많으니 작년 기준으로 검찰이 그 단독 기소에서 파기된 확률이 한 20%밖에 안 되거든요. 피고가 했을 때보다 절반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런 것들에 대한 문제점을 바로잡아라라고 했던 법무부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앞서 윤기찬 부위원장님의 말씀은 그 중앙지검도 결국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라는 말씀을 좀 의외적으로 해주신 것 같은데 지금 법조계 내부 그러니까 검찰 내부에서도 어떻게 직을 걸고 항소하는 검사가 한 명도 없을 수가 있냐 이런 비판도 좀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어떻게 들으십니까?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민주당에서 계속 그 얘기합니다. 뭐 이렇게 정말 검찰이 자존심을 걸고 직을 걸고 말씀하신 것처럼 다들 의견 표명을 하는 거였으면은 과거에는 왜 그러지 못했냐는 거죠. 윤석열 정부 때 검찰총장 출신의 대통령일 때는 왜 올해 초만 해도 그런 일 있지 않았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 인용이 됐을 때 항소 포기했을 때 왜 그때 검찰들은 즉시 항고하지 않았는지. 네, 즉시 항고 안 한 부분에 대해서 지금처럼 뭐 격렬한 항의가 없었잖아요. 당시 검찰 내부망에 그래도 목소리들이 일부 있긴 했어요. 지금처럼 뭔가 지금과는 톤이 많이 달랐죠. 그러니까 게시판에 글을 올리는 정도였고 뭔가 중앙지검장처럼 뭐 직을 던져버리는 사람이 없지 않았습니까? 이런 내용처럼 그 당시에는 침묵했던 사람들 왜냐면 그 당시에는 검찰총장 출신의 대통령이었기 때문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역시 검찰은 내부에서는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솜방망이 처벌을 하면서 뭔가 바깥에서 본인들의 의견이 관철되지 않았던 것, 그러니까 본인들이 했던 구형보다 낮게 나온 것, 심지어 높게 나온 것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본인들이 생각한 것보다 추징금이 적게 나온 것, 이런 거에 대해서만 반발을 하고 검찰 내부의 자정 능력이 좀 부족하지 않았냐는 비판을 안 할 수 없는 겁니다. 뭐 즉시 항고 하지 않았을 때 검찰 내부의 반발 그 상황에 대해서 좀 언급을 해주셨는데 당시에도 검찰이 침묵을 했으니까 이번에도 침묵을 해라라는 말씀이시라면 이견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그 당시에 그러니까 검찰 지금 종합적으로 두 가지를 다 봤을 때 국민들이 느낄 때는 검찰은 내부와 관련된 거, 검찰총장 출신과 관련된 거는 좀 침묵하다가 이번에는 너무 스키거럽게 하는 거 아니냐. 말씀하신 건 둘 다 좀 적극적으로 항의를 했다면 이번 뭔가 이런 항명 같은 내용들이 좀 더 설득력이 있지 않았겠느냐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 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를 놓고 정치권에서도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야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법무부의 의견입니까? 아니면 법무부보다 더 높은 윗선의 압력이 전달된 것입니까? 국회 차원의 긴급 현안 질의를 즉시 열 것을 제안합니다. 또 국정조사부터 신속히 진행함으로써 대장동 비리의 전모를 이번 사태의 본질은 분명합니다. 한 줌도 되지 않는 친윤 정치검찰들의 망동입니다.
대통령님을 겨냥한 조작 수사, 거짓 진술 강요, 억지 기소를 벌였습니다. 재판에서 패하자 반성은커녕 항명으로 맞서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사태에 대한 규정, 의혹 규명 방향은 여야가 지금 완전히 다른데 일단 모두 국정조사를 하자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국정조사가 실제로 지금 이루어질 가능성도 좀 있다고 보세요? 근데 국정조사하면 계획서를 써야 되잖아요. 예. 뭐 조사 결의는 할 수 있겠지만 계획서에 대한 결의 자체가 안 될 거예요. 내용이 너무 다르기 때문에 서로 간의 협의가 계획 안 될 자체가 것이다. 다르잖아요. 그런데 예. 지금 김병기 원내대표 저 말씀대로라면 항소를 했어야 돼요. 예. 왜냐하면 지금 그 조작 기소라고 하는데 일부 유죄가 나오고 일부 무죄가 나왔잖아요. 그러면 조작 기소인지 여부를 더 철저히 따져봐야 되니까 얼른 항소해서 따져봐라라고 했어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이 3심까지 가봐야 되는 거기 때문에 저 말씀도 앞뒤가 안 맞는 말씀이고 우리 성 위원장 말씀 중에 이제 즉시 항고를 안 했던 것에 대해서는 그 당시에는 사실 그 헌법재판소에 위헌 결정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명분이 있었어요. 그리고 물론 그렇다 하더라도 정치권에서 보면 똑같은 일관된 입장을 더한다면 왜 검찰 니네 할 거다 안 했냐라고 해서 그때 당시 문제 제기했으면 지금도 똑같이 문제 제기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거고 그다음에 거듭 말씀드립니다만은 이게 3분의 1 얘기를 자꾸들 하시는데 양형부당의 항소 이유가 있을 수 있지만 이건 무죄 나온 부분에 대해서는 이건 당연히 유죄를 해달라고 해서 항소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소 이유가 예를 들면 10가지인데 그중에 3가지는 이걸 하지 마십시오라고 만약에 대검이나 그 위에서 그런 말을 한다 그러면 이해가 돼요. 전부 하지 말라는 게 이게 말이 되냐 이 말이에요. 이게 항소 실익이 상당수가 있는데 분석을 여러분들이 하겠지만 그 항소 실익이 6, 7가지 중에 한 3가지 정도는 이거 하지 마십시오. 뭐 이게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아니 그 10가지 전부 다 하지 마라. 이건 예를 든 겁니다. 이런 그 지휘나 만약에 입장, 결정 이런 것은 있을 수 없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국민의힘에선 항소 포기에 윗선이 개입했다 이런 의혹을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노만석 검찰총장 대행의 입장문을 보면 법무부의 의견이라는 그 얘기가 들어가 있고 지금 이런 점들에 비추어서 국민의힘에서는 법무부에서 좀 외압을 가한 게 아니냐 그리고 그 윗선도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의혹인 것 같아요. 국민의힘은 결국 법무부, 그러니까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압박이 한 거 아니냐라는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그 윗선은 또 이재명 대통령이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좀 음모론까지 저는 치닫고 있다고 보는데요. 글쎄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는 이유가 이번 이 항소 포기로 인해서 이재명 대통령이 얻는 정치적 실익이 있었나요? 오히려 지금 이렇게 뉴스에서 검찰의 항소 포기에 대해서 대대적으로 다루면서 마치 이재명 대통령이 재판을 회피하는 듯한 이미지를 주면서 정치적으로는 안 좋은 이미지를 주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 재판 판결이 나왔을 때 판결에 대한 내용을 다룰 때 충분히 이야기를 국민들께 드렸습니다만 내용에서는 성남시의 수뇌부 뭐 연결이 됐을 수 있다. 뭐 성남시장은 모르고 수용했을 가능성이 있다. 뭐 이런 얘기만 나와 있지. 결국 이재명 대통령 재판을 지금 중지되어 있지만 재판이 여전히 살아있지 않습니까? 그 재판과 관련돼서는 전혀 판단을 내리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수뇌부가 이재명 시장이 알았느냐, 수뇌부는 어떻게 알고 어떻게 뭔 개입을 했느냐 이거는 다 별개의 재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의 재판에 대해서 뭔가 지금 항소 포기된 것이 이재명 대통령을 위해서 법무부 장관이 압박을 했다? 전 이건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고 보고요. 그리고 지금 재판이 끝난 게 아니잖아요. 왜냐하면 피고들이 항소를 했기 때문에 또 재판은 진행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재판을 없애버렸다라고 말하는 것 또한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고 말씀드립니다. 근데 이제 이런 게 있어요. 물론 이제 그 직접적 연관은 없죠. 그런데 저는 정치권 민주당에서 특히 평 자체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이게 자제다. 항소권을 자제다라고 하는데 김만배 씨 등의 이런 그 대장동 일당들이 벌인 행위에 대해서 평가는 안 좋게 할 거 아니에요. 그죠? 성남시의 공익을 침해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 공익을 환수해야 되고 어쨌든 안 좋은 평가를 받는 분들이에요. 그럼 거기에 대해서 옹호적인 결과론적으로 옹호할 수 있는 이런 논리를 피우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여기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뭐 항소 자제 방침을 따랐기 때문에 항소 그대로 한 것을 옹호한다 이런 게 아니고 뭔가 이면이 없지 않는 한 이 김만배 씨 등에게 이익이 돌아갈 그런 평은 안 맞다는 거고 이재명 대통령 재판이 중단되어 있지만 실제 직접적인 연관은 없지만 크게 연관이 있어요. 왜냐하면 여기서 지금 특정 경제범죄 그 가중처벌법에 따른 만약에 그 죄가 적용이 됐다면 이득액이 50억 이상이면요. 그러면 살인자하고 똑같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에요. 근데 그게 아니고 만약에 업무상 배임이 지금 인정된 것처럼 그 10년 이하입니다.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재명 대통령은 사실상의 대장동 현 재판 진행됐던 거하고 공범이 위치해 있거든요. 사실상. 그러면 나중에 만약에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 재판이 재개돼서 재판을 받게 되면 그 이상 안 나오는 거예요. 공범들은 같은 공범들 특히 주범들은 저렇게 처벌을 저 정도 범위 내에서 받았는데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 다른 법을 적용할 수 있을까요? 그 사실상 그런 결론이 안 나기 때문에 실제 강력히 연결돼 있다. 이게 맞는 거죠.
자, 윗선 개입 의혹을 주장하는 국민의힘과 정성호 법무장관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평상시도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을 통해서라도 구체적 사건에 지휘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생각을 갖고 의원 활동을 해왔고요. 이 모든 상황을 지시하고 지휘한 것으로 외관상 보이는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즉각 사퇴해야 할 것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5개 재판 즉시 재개할 것을 촉구합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오늘 출근길에 약식 회견을 가진다고 하는데 도어 스태핑 형식인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의혹에 대해서 입장을 밝힐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세요? 근데 저거는 입장을 밝힐 수 있는 그 상황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본인이 딜레마에 빠진 거죠. 예를 들어 나 지시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러면 대검이나 대검 자체에서 판단했다고 쳐요. 그럼 대검에서 만약에 저렇게 공익에 환수할 수 있는 가능성을 잃은 스스로 포기한 그 결정을 할 때 법무부는 뭐 했습니까? 법무부는 이거 항소해라라고 했어야 되는 거예요. 특히나 추징금 관련돼서 이해충돌방지법 관련해서는 이거 항소해서 다퉈야지만 성남시에서 현재 민사소송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 민사소송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미 2천억 정도의 추징 보전이 돼 있는데 아니 추징 보전은 가압류돼 있는 거죠. 가압류 2천억이 돼 있어요. 근데 그것마저도 환수할 수 있는 기회를 스스로 포기했다? 그럼 법무부 장관이 공익 수호의 입장에서 저거는 해라라고 했어야 되는 거죠. 그럼 직무유기든 직권남용이든 둘 중에 하나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 이슈 관련한 여러 가지 질문을 받더라도 제대로 된 답변을 하지 못할 것이다라는 말씀이세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10시 30분에 도어 스태핑을 통해서 어떤 입장을 밝힐지 좀 들어봐야 된다라는 생각이 있고요. 일단 법무부 장관 입장에서는 나는 이 일반적인 이야기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검찰의 이 기계적 항소에 대한 이 작년 통계가 분명히 있고요. 작년 통계뿐만 아니라 이게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축적되어 온 검찰의 기계적 항소에 대한 비판과 관련된 자료들이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취임하자마자 그런 거에 대해서 언급을 하셨기 때문에 나는 그런 원론적인 이야기들을 한 것이다. 그 각계 재판에 대해서 일개 재판에 대해서 내가 특별한 지시를 한 적이 없다라는 입장을 좀 표명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아마 도어 스태핑이기 때문에 기자들의 추가 질문이 있지 않겠습니까? 아마도 기자들이 하는 질문에 대해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저는 답변을 회피하지 않고 답변을 하실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다만 그런 건 있습니다. 아까 그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이 범죄 집단을 옹호하는 건 아닙니다. 다만 저희도 범죄 집단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얻은 이익 전부 다 100% 7천억이다 이런 주장들을 하시는데 100% 환수해버리면 좋겠죠. 근데 법리상으로 봤을 때 그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들이 민간업자들이 얻은 이익 모두를 환수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불법적으로 한 부분에 대해서만 환수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1심 법원은 그게 한 1,100억 원 정도 된다라고 판단을 한 거고 이 추징은 지금 한 1,100억이 다 안 되죠. 그 나머지 부분은 사실 이번 재판을 통해서 추징할 수 있는 금액이 아닙니다. 아까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신 성남시가 민사소송을 통해서 지금 받아내려고 하는 돈이 아마 그 1,100억 중에 나머지 한 600억 원 정도 되는데요. 그 부분은 그 민사소송을 통해 전 충분히 받아낼 수 있는 금액이라고 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다 포기했다. 또 환수할 수 있는 기회를 다 사라지게 했다. 그 부분에는 저는 일정 부분 동의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다만 검찰은 항소심에서 이 추징액 부분에 대해서 치열하게 다툼을 할 것으로 보였는데 지금 그 기회가 완전히 사라졌다는 게 문제인 것 같아요. 그게 가장 큰 문제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양형부당에 대해서 성 위원장이나 민주당의 주장대로 그럴 수 있어요. 양형부당은 항소 기준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그건 안 할 수 있죠. 그런데 무죄가 유죄로 바뀌게 되면 양형도 바뀌는 거기 때문에 무죄난 부분에 대해서 당연히 항소했어야 되고요. 특히나 추징 관련해서 이해충돌법 위반 이건 공소유가 지났다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는 시효의 기산점에 관련돼서 다툼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다툼이 여지가 있다면 그걸 다툴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되는 거죠. 왜? 이거 7,800억 정도의 그 국고 어떻게 보면 공공의 이익이 지금 상실된 거잖아요. 남한테 간 거잖아요. 이상한 사람들 간 거기 때문에 아니 그거를 환수할 기회를 스스로 포기한다? 있을 수 없는 거죠. 가능성이 1%라도 이걸 항소했어야 되는 거죠. 추징 관련 분야에서만큼은.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6, 7개의 항소 실익이 있는데 그중에 정치권에서 얘기하는 여러 가지 인권 관련된 문제 다 좋아요. 그런데 그중에 단 하나만이라도 이해충돌법 위반 여부에 대해서만이라도 추징과 직결되기 때문에 이걸 항소했어야 되는 거죠. 근데 이것까지 항소를 만약에 못하게 결정했다, 막았다? 이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정부의 11호 대책, 부동산 대책을 둘러싸고 9월 통계를 고의로 누락했다는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주 예결위에서 김윤덕 장관과 야당 의원이 거친 설전을 벌이기도 했는데 그 모습 먼저 보겠습니다. 10월 13일 날 오후 4시에
이 9월 주택가격 통계 받으신 거 맞죠? 13일 날 오전에 이미 행정 절차에 대한 준비에 착수한 겁니다. 자, 경부 통계와 통계 활용에 대한 신뢰가 완전 떨어집니다. 국민들이 이거 진짜 무슨 더불어민주당 정권에는 통계 조작 DNA가 있냐? 이거 어떻게 믿냐? 말 조심하세요. 국토부 공무원들이 다 지금 조사받고 수사받고 있어요. 그런데 왜 또 통계를 조작합니까? 국토부 공무원이 바보입니까? 그게 통계 조작이지 뭐가 통계 조작입니까? 의원님 목소리 크다고 진실이 규명되는 게 아닙니다. 목소리는 두 분 다 크셨던 것 같은데요. 자, 주택법 시행령에 따르면 조정 대상 지역은 직전 3개월 주택 가격 상승률이 이 소비자 물가 상승률의 1.3배를 초과할 경우에 지정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 직전 3개월에 대한 해석이 지금 다른 상황인 건데, 그러니까 지금 실제로 들어간 건 6, 7, 8, 8월이 들어갔는데 실제로는 9월도 들어갔어야 된다 이런 주장인 거예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6월이 빠지고 7월부터 9월까지 갔다면, 그러니까 6월부터 8월이 아니고 7월부터 9월까지 갔다면 해당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문제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조정 지역을 지정하려면 저런 법적 요건을 반드시 충족해야 되는데 그 충족 여부가 달라지기 때문에 문제가 됐는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만약에 저게 9월 달치가 정책 결정할 때 없었다면 그러면 8월 달치부터 하는 게 맞아요. 근데 여기에 법문에 뭐라고 돼 있냐면 없는 경우, 통계가 없는 경우라고 돼 있습니다. 근데 9월 달치 통계는 이미 13일 날 국토부에 통보가 됐다는 거예요. 그게 없는 경우인가? 발표가 안 된 경우이지 없는 경우인가? 있는 경우죠. 그러면 해당 이 주택법에 규정한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거고, 그리고 저걸 만약에 애써 내가 어떤 정책을 피기 위해서 범위를 정해놓고 거기에 부합하는 통계를 일부러 배제했다면 그럼 저건 큰 문제죠. 그래서 또 하나는 이게 만약에 13일 날 통계가 오고요. 14일 날 심의위가 결정을 했고 15일 날 발표가 됐고 16일 날부터 효력이 있어요. 근데 통계가 발표된 것도 15일 날이에요. 오후 2시예요. 그럼 어느 모로 보나 정책 결정을 늦추든가 아니면 통계를 반영해서 정책 결정을 하든가 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한 거죠. 그러니까 저거 안 한 부분이 어느 법 위반인지 여부를 떠나서 저거는 정책 결정에 피해를 받는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그냥 묵과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정부 입장은 그 9월 통계가 공식적으로 발표가 되지 않아서 활용할 수가 없었다라는 설명인데 지금 뭐 짚어주셨지만 그 9월 통계가 11호 부동산 대책이 발표된 그날 오후에 15일 오후 2시에 발표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발표 시점을 좀 늦췄어도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9월 발표 시점을 늦춰서 9월까지, 그러니까 7월부터 9월까지 기준으로 했다면은 부동산 정책의 이번에 강도가 매우 낮아졌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뭔가 도의적으로 뭔가 아니면 지금 좀 불편함을 겪고 있는 특정 몇 개 지역의 그 국민들을 생각해서 늦췄어야 된다는 뭐 정치적 비판을 할 수 있습니다만 법적으로는 문제가 안 된다는 겁니다. 아까 전에 천하람원이 특히나 통계 조작이라는 매우 부적절한 발언을 했다고 보는데요. 이게 어떻게 통계 조작입니까? 지금 김현덕 장관이 말한 것처럼 13일 오후 4시에 국토부에 전달이 됐다고 하지만 15일 날 발표를 하기 전에 이거 행정 발표가 정책 발표가 이렇게 뚝딱 이렇게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13일부터 이미 오전부터 작업에 착수했고 그 이전부터 아마 대통령실과 어떤 방향으로 할지에 대한 논의는 이미 끝났을 겁니다. 그거에 대해서 구체적인 내용을 하는 과정이 이미 들어가는데 그 결과를 다르게 할 수 있는 조작 통계 결과가 나왔다고 해서 그게 전달됐다고 해서 갑자기 발표하기 직전에 이걸 바꿔버리면은 혼란을 줄 수 있고 지금 하고자 하는 강한 대책을 통해서 풍선 효과를 막고 서울 전체를 묶겠다는 그 대통령실과 이 정부의 의지가 꺾일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거에 대해서는 법적인 문제는 없다. 하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불편함을 겪고 있는 국민들에 대해서는 좀 불편한 마음이나 유감을 표명할 수 있습니다만 그 정부의 정책 의지, 이거는 사실 정책 의지가 어떻게 실현될지는 이 연말 이번 달이면 다음 달에 공급 대책이 나와야 시너지가 날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이전까지는 이런 비판에 대해서는 정부가 좀 감수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이게 사실 저희가 너무 행정 편의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행정의 목적은 있죠. 정부도 행정의 목적 달성을 위해서 광범위한 규제 지역을 만든 거죠. 그런데 이 행정의 목적 이면에는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됩니다. 재산권 행사가 침해되기 때문에 법률로 만들어서 이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니네 해라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근데 법률 요건에 충족하는 여부가 불명확한 경우에는 상당히 보수적으로 해석을 해야 되는 거죠. 예컨대 15일 날 그 부동산의 통계가 발표가 됐지만 13일 날 이미 통보가 됐다는 거잖아요. 이미 13일 날 국토부 등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통계가 있는 경우죠. 그럼 최소한 있는 경우라면 늦춰서 하든지 그 통계를 반영해서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되는 경우를 최소화해서 해야 되는데 너무 행정 편의적인 거로 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럼 지금 그 9월 통계를 적용을 해서
규제를 조금 완화시켜줄 수 있는 방법이 현재로서 있다고 보십니까? 근데 이제 저희가 행정처분, 저것도 광의 행정처분으로 보게 되면 행정처분은 일단 발표가 되게 되면 바로 공정력이라 해서 효과가 생기거든요. 그럼 저거는 집행정지 신청을 한다든가 또는 취소 처분을 해가지고 이겨야 되는데 상당히 시간이 오래 걸리죠.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울산 화력발전소 보일러타워 붕괴 사고가 발생한 지 닷새째입니다. 당국의 구조 작업에도 아직 작업자 4명이 매몰된 상태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최수용 기자, 구조 상황 전해주시죠. 네, 중앙사고 수습본부는 매몰된 작업자 7명 가운데 3명의 시신을 수습했습니다. 전문가들이 말하는 구조 골든타임 72시간이 이미 지난 가운데 사망 추정 2명과 실종자 2명은 아직 잔해 속에 매몰된 상태입니다. 철근과 대형 H빔 등 장애물이 현장에 뒤섞여 있는 데다 추가 붕괴 우려도 커 구조 작업에 속도를 내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당국은 어제 오전 10시 반쯤 40대 김모 씨의 시신을 수습한 뒤 구조 인력 투입을 잠정 중단했습니다. 그러니까 구조 작업을 잠정 중단한 이유는 뭡니까? 네, 당국은 일단 무너진 보일러 타워 5호기 양 옆에 있는 높이 60m의 4, 6호기 타워 해체를 위한 사전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4, 6호기 추가 붕괴 우려 때문에 큰 장비를 쓰지 못하고 거의 수작업으로 철근과 잔해를 해체해 구조 작업이 속도를 내지 못한 데 따른 조치입니다. 중앙사고 수습본부는 4, 6호기를 해체한 뒤 대형 크레인을 투입해 본격 현장 수습에 나설 전망입니다. 4호기와 6호기 아랫부분에 화약을 설치해 쓰러뜨리는 방식으로 해체는 진행되는데요. 4호기는 지지대와 기둥을 잘라내는 취약화 작업을 마쳤고 6호기는 75%가량 진행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중수본은 발파 시 4, 6호기가 사고 현장 쪽으로 쓰러지지 않도록 안전조치를 마친 뒤 최종 발파 시점을 결정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보도본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지난 주말 서울 강남의 한 지하 파티룸에서 불이 났습니다. 당시 파티룸을 이용한 사람들은 10대들이었는데 화재 현장에서 폭죽과 소주병이 발견됐습니다. 허유화 기자가 보도합니다. 사이렌 소리가 시끄럽게 울리고 소방대원들이 긴 호스를 바닥에 늘어놓습니다. 한 여성이 코와 입을 막고 건물 밖으로 걸어 나옵니다. 서울 강남구 가로수길의 한 파티룸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은 40분 만에 꺼졌지만 6명이 팔과 다리에 화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고 다른 층에 있던 2명도 연기를 마셔 치료를 받았습니다. 올라가는 언덕까지 빡쳐서 못 들어오게 막으셨어가지고. 화재 현장은 지하 1층에 위치했는데 입구 유리창이 완전히 박살났습니다. 화재 현장에는 폭죽과 머리띠 등 파티 용품부터 먹다 남은 치킨과 소주병도 있었습니다. 빌리신 분이 요만한 폭죽 가지고 여기다 쏜 거예요. 복도 계단에다가. 복도가 방음용 스펀지가 붙어 있어요. 근데 그게 불이 되게 약하거든요. 거기 이제 불이 붙어버린 거예요. 불이 난 파티룸 안에 있던 사람들은 10대들이었던 걸로 확인됐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정확한 화재 원인은 확인 중이라며 내부에 있던 10대들이 불을 낸 건지 조사 중이라고 했습니다. TV조선 허유아입니다. 네, 밤사이 사고 소식 전해드립니다. 어제 저녁 7시 10분쯤 영동고속도로 인천 방향 여주 휴게소 주차장에서 보행자가 SUV 차량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숨진 60대 여성은 당시 휴게소를 나와 길을 건너던 중 사고를 당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SUV 운전자가 여성 보행자를 미처 발견하지 못해 사고가 난 걸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입니다. 네, 화제가 된 사건 사고 소식 짚어봅니다. 아침에 이슈 시작합니다. 조기현 변호사, 강전혜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앞서서도 저희가 리포트를 통해서 전해드렸는데 울산 화력발전소 붕괴 사고로 인해서 현재 4명의 작업자가 매몰돼 있는 상황입니다. 잠시 이제 구조 작업을 멈추고 옆에 있는 4호기, 6호기
타워 해체 작업부터 진행한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인 건가요? 일단은 사고가 난 5호기에 대형 네. 크레인을 빨리 투입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이야기들이 있었지만 지금까지 그렇게 하지 못한 것이 30m 정도 떨어져 있는 4호기와 6호기 역시 붕괴의 우려가 있었기 때문이거든요. 네. 지금 당국에서는 이제는 4호기와 6호기를 먼저 철거를 하고 그 이후에 5호기에 있어서의 철거 작업을 진행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미 6호기에 대해서는 취약화 작업이 시작이 되었다라고 하고요. 일단은 그 이번 주 중에 폭발을 한다고 해요. 예. 그래서 4호기와 6호기의 하부 부분에 폭약을 설치를 해서 폭발을 한다고 합니다. 다만 이 과정에 있어서 아직도 매몰자분들이 남아있는 것이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이 폭파 과정에서 그동안에 사고가 났었던 5호기 안에 매몰되어 있는 분들이 예. 추가적으로 어떤 손상이라든지 사고가 있지 않을까 이런 부분도 우려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오늘은 이제 사고가 발생한 지 닷새째입니다. 붕괴 원인을 두고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일각에서는 취약화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었고 하부에서 그리고 상부에서는 추가 작업이 같이 이루어지고 있었다고 해요. 그렇다 보니까 이 취약화 작업의 순서가 잘못됐다거나 아니면 취약화 작업 자체가 좀 잘못된 거 아니냐 계획 자체가 이런 지적들이 일고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뭐 지금 나오고 있는 내용은 그래 보입니다. 네. 이게 발파 해체 공법인데 전도 공법이라서 폭발물을 통해서 건물이나 이런 구조물을 해체하는 공법인데요. 한 번에 무너지지 않으니까 네. 취약화 작업이라고 해서 그 구조물의 중간중간을 절단시키는 작업을 합니다. 통상 상식적으로 봐도 아래부터 절단시켜 놓고 위를 절단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면 위험성이 훨씬 크겠죠. 근데 지금 이 건의 경우 안전 계획서에 보면 위에서부터 절단하는 걸로 나와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당일 현장에서는 아래부터 잘라놓고 위를 자르고 있다가 지금 사고가 난 거라면 안전관리 계획서에 따른 이 진행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요. 통상 이 발파 해체 공법 같은 경우에는 발파 자체보다는 이 취약화 작업 자체가 가장 위험한 작업이거든요. 철저하게 안전 규정을 준수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진행되지 않은 것 같아서 그게 사고의 원인이 된 것 같습니다. 네, 뭐 철거나 해체 공사가 일반 공사보다 더 위험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뭐 해마다 200건 이상이고요. 올해도 10월까지는 174건이나 발생을 했다고 해요. 사고가 이렇게 반복되면 사실 대책 마련도 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죠. 21년 6월에도 큰 사고가 있었는데요. 당시 광주 학동에서 재개발 과정에서 철거를 진행을 하다가 이 건물이 붕괴가 되면서 옆을 지나가던 시내버스를 덮쳤는데 9명이 사망을 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 해체하고 철거하는 과정에서의 사고가 매년 200건이 넘고 올해만 10월까지 174건이에요. 사망자가 2021년에는 32명이었는데 매년 두 자릿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사고들이 끊이지 않는 것은 아무래도 이것이 철거 공사다 보니까 앞으로는 쓰지 않을 건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속도감을 높이는 과정에 있어서 안전계획 같은 것을 제대로 준수하지 않은 것이 아니냐라는 지적들이 계속 나오고 있고 이번 사고 같은 경우에도 조금 아까 조 변호사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하부 부분을 먼저 진행을 하고 상부를 진행하다가 추락사고가 나고 붕괴가 된 거예요. 이게 지금 안전관리 계획서 제출한 내용에 있어서도 반대로 되어 있었거든요. 상부부터 하부로 내려간다는 것이 명시가 되어 있었는데 이런 부분을 지키지 않은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문가들은 이런 철거 과정에 있어서 제3자로부터 검토를 받는다든지 이런 것들을 의무화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번 사고와 관련해서 이제 고용노동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할 계획이다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어떤 부분을 중점적으로 좀 들여다보게 될까요? 일단은 고용노동부 같은 경우에는 중대재해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 부분을 보게 되고요. 경찰에서는 법무상 과실치사상, 사망자도 있고 상해를 받은 분들도 있기 때문에 조사를 하게 됩니다. 이번에 철거 과정에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안전관리 계획서에서는 상부부터 하부로 내려가야 된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었는데 이미 지금까지 파악된 것만 보더라도 그게 지켜지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이러한 부분들 그리고 사고 발생 위험에 대한 징후라든지 지적 같은 것들이 있었는데 무시하고 계속 작업을 진행했던 것이 아닌가. 또 이게 앞으로 원하청 간의 문제, 이 계약서에 대한 부분들도 좀 검토가 되어야 될 것으로 보이는데 다만 일단은 조사 같은 경우에는 4호기와 6호기를 해체를 한 뒤에 본격적으로 시작한다고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다음 소식도 좀 짚어보도록 할 텐데요. 연세대에서 중간고사에서 챗GPT를 이용해 집단 부정행위를 저지른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600명이 정원인 강의였다고 해요. 어떻게 된 일인가요?
그러니까 10월 29일 날 연세대 첨단 컴퓨팅학부 인공지능학과 A 교수가 학교 게시판에 글을 올리면서 알려지게 됐습니다. 네. 이 수업은 600명이 듣는 비대면 수업이고요. 중간고사를 온라인으로 이 객관식으로 시험을 치렀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아무래도 온라인 시험이다 보니까 학교 교수는 이 시험 장면, 뭐 손 얼굴이 나올 수 있도록 하는 장면을 찍어서 올려서 이 부정행위가 없다는 점을 확인시키는 조치를 사전에 취하기는 했지만 이 카메라 각도를 변경시킨다거나 사각을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AI를 통한 부정행위가 있었다는 게 확인이 된 겁니다. 실제 이 소위 말한 자수를 하라고 했는데 스스로 그런 부정행위를 했다고 인정한 학생들이 꽤 나온 거고요. 그래서 이게 AI와 관련된 수업인데 AI의 어떤 부정적 측면을 활용해서 시험 부정행위가 있었고 그래서 학교 차원에서 징계 등의 조치를 검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부정행위를 했다고 판단되는 수강생 몇 명 정도고요. 그다음에 학생들한테는 그럼 어떤 처벌을 내릴 수 있는 건가요? 일단 이 수업 같은 경우에는 600여 명이 들었다고 합니다. 굉장히 많은 학생들이 듣고 있기 때문에 수업 자체가 온라인으로 진행이 됐었다라고 하고요. 학교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시험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학생이 그 무엇을 보고 있는지 그리고 손에서는 무엇을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이 나오도록 촬영을 해라라고 했는데 교수님과 조교들이 보니까 다른 방향을 보고 있다라든지 이런 좀 의심이 되는 사람들이 50여 명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600명 중에서 50여 명 정도가 의심이 되는 학생들이라는 것도 굉장히 큰데 교수는 여기에 대해서 자진해서 신고를 하게 된다면 이번에만 0점 처리를 하겠다라고 한 겁니다. 신고를 한 학생은 40명 정도라고 합니다. 그렇다면은 교수님들이 지금 보았을 때 좀 의심이 되고 아직 신고하지 않은 10명 정도의 학생에 대해서도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조사가 들어갈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연세대학교의 이 교칙을 보면은 온라인 시험을 보고 있을 때 그 감독자의 승인 없이 다른 프로그램을 사용을 했을 때는 해당 교과목을 0점 처리하고 유기정학에도 처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학교에서는 자진으로 신고하지 않은 학생들에 대해서는 유기정학까지도 검토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사실 뭐 연세대 사례 이전에도 대학 내에서 AI를 활용한 부정행위 논란이 된 적이 있죠. 해외의 경우도 마찬가지였는데 사실 AI 활용하는 거는 좀 만연화가 되고 있는 추세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그냥 단편적으로 사용하지 말아라 이렇게 할 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좀 안을 마련해야 되지 않냐 이런 지적들도 일고 있어요. 어떻게 보세요? 그렇죠. 이번에 안 그래도 에이펙에서도 AI 윤리 관련된 게 세계적 의제로 설정이 된 바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특히 교육 연구 분야에서의 가이드라인이 필요한데요. 지금 이 조사에 의하면 77% 정도의 대학이 AI 가이드라인이 아직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고가 발생하면 사후적 조치에 지금 의존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호주라든가 다른 미국의 사례 같은 경우에 아예 연구 윤리에서부터 이런 시험에 대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서 학생들 또는 연구자가 지킬 수 있는 기준이 확립돼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우리 각 대학들도 하루속히 서둘러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조기현 변호사, 강전혜 변호사와 함께 사건 사고 소식들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다음 소식 전해드립니다.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와 교전 중 전사한 이스라엘군 하다르 골딘 중위 시신이 11년 만에 고국으로 돌아왔습니다. 이번 송환은 최근 휴전 합의에 따른 인질 교환으로 이스라엘 최장기 인질 사건에 마침표를 찍는 상징적인 조치입니다. 이루라 기자가 보도합니다. 군인들의 경례 속에 전사자 운구 차량이 이스라엘 국립법의학연구소로 들어갑니다. 현지 시간 9일 이스라엘군은 하마스가 2014년 가자 지구에서 실종된 하다르 골딘 중위 시신을 송환했다고 확인했습니다. 사망 11년 만에 귀환입니다. היו בחדרי תמיד שתי תמונות, של אורון שאול ושל הדר גולדין, זיכרונם לברכה. הדר גולדין חוזר הביתה. 골딘 중위는 당시 유엔 중재로 휴전이 시작된 날 하마스의 기습 공격을 받아 전사했고 시신은 가자 지구에 억류됐습니다. 수감자 석방 없인 시신을 인도할 수 없다는 하마스의 강경 입장에 골딘 사건은 돌아오지 못한 병사의 상징으로 남았습니다. לקח לנו 11 שנים להחזיר אותו בעזרת צה"ל וכוחות הביטחון. 이번 송환은 트럼프 미 대통령의 중재로 체결된 휴전 합의에 따른 것으로
생존 인질과 전사자 시신의 맞교환이 함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가자지구 보건부는 전쟁 이후 팔레스타인 사망자가 6만 9천 명을 넘었고 이 중 절반은 여성과 어린이로 추정된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이루라입니다. 네, 렌즈에 담긴 그 순간 그 의미를 짚어보는 시간이죠. 사진 기자가 선택한 아침의 한장입니다. 오늘은 조선일보 사진부 장련성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아침에 본 사진 어떤 건가요? 서울 연세대학교 운동장에서 옹코런 참가자들이 환호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요즘 달리기 운동에 빠진 분들 참 많으시죠? 지난 주말 서울 연세대학교 운동장에서 특별한 달리기 대회가 열렸습니다. 사진으로 함께 만나보시죠. 파란색 셔츠를 맞춰 입은 참가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기념사진을 남기고 있습니다. 달리기 전 부상을 막기 위해 준비 운동으로 몸을 풀어보는데요. 출발 신호와 함께 참가자들이 운동장을 힘차게 뛰기 시작합니다. 이날 제1회 옹코런에 참가한 700여 명의 사람들이 연세대 캠퍼스를 지나 안산 둘레길을 함께 달렸습니다. 네, 참가자들 모두 활기찬 모습인데요. 이날 달리기 대회에 특별한 의미가 있었다고요? 네, 참가자들 대부분 암 환자와 그 가족들인데요. 암을 이겨내고 또 예방하자는 취지로 이 대회가 열렸습니다. 행사명 옹코런은 종양학을 뜻하는 옹콜로지와 달리다 런을 결합한 표현입니다. 주최 측인 연세암병원과 서대문구청은 운동이 암 예방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홍보했는데요. 이날 참가자들은 서로를 응원하며 힘차게 결승선을 향해 내달렸습니다. 네, 가을 하늘 아래 열렸던 뜻깊은 대회였던 것 같네요. 지금까지 아침의 한장이었습니다. 한 주의 시작에 어김없이 반짝 추위가 찾아왔습니다. 출근길에 따뜻한 겉옷 꺼내 입고 나오셔야겠는데요. 밤사이에 기온이 떨어지면서 서울의 아침 기온이 5.4도로 어제 아침보다 5도가량 낮게 시작하고 있는데요. 낮에도 기온이 크게 오르지 못해 종일 쌀쌀하겠고 내일 아침에는 3도까지 곤두박질하겠습니다. 공기는 차갑지만 하늘은 쾌청하겠습니다. 다만 오전까지 강한 바람이 불며 체감 기온을 끌어내리겠고요. 서리가 내리거나 얼음이 어는 곳도 있겠습니다. 현재 기온 보시면 서울이 5.4도, 춘천 2.2도 가리키고 있고요. 낮 최고 기온은 서울이 11도, 대전 13도에 머물겠습니다. 해상으로는 풍랑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바다의 물결이 최고 4m까지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수능일인 목요일에는 다행히 기온이 회복되겠고요. 당분간은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오늘의 날씨 박선민입니다. 이상으로 월요일 뉴스 퍼레이드 마칩니다. 네, 저희는 내일 아침 7시 3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